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으로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노숙을 하고 어머니는 숨진 채 7달 동안 방치됐던 서울 방배동 엄마와 아들 사건.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체납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최소한의 생계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한 20여 년간 이제 제도가 운영되면서 극빈층에 계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전 국민의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만성신부전으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수급자가 되기에 되게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면 되지 않냐. 할아버지가 산을 3개 정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선조들을 모시는 선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팔아서 생활하면 되지 않냐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수급자가 떨어진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급 자격이 되려면 복잡한 이런 지원 절차가 있었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근로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은 일할 기회가 생겨서 일을 안 해요. 못해요. 더 벌면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사람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In many countries, interest in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through some form of basic income or guaranteed income continues to grow. The best way to find out how that would work is to carry out a pilot study. And there are numerous such studies underway around the world. 독일 베를린에서는 첫 소득을 지급하고 활발하게 연구에 돌입했고 미국에서도 소득 실험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형 복지 모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생계급여에 비해서 지원을 하는 대상 가구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수혜자 대상을 굉장히 넓혔다. 당연히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소득이 있으면 아예 못 받고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 생기면 바로 못 받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우 상박형 제도이고요. 가구마다 소득의 수준이 다 다르죠.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하는 금액이 높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계급여의 한계로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 근로 요인이 좀 부족하다. 경제적 자활을 이렇게 유도하는데 제도적으로 약점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보통 일을 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바로 탈락이 되지만 일을 해도 어느 정도 기준 중위소득까지 내시면 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가계소득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모든 걸. 저희가 알아내서 해야 돼요. 가서 이 서류가 없네요 하는 순간 이제 또 미뤄지고 하는데 오히려 서울시에서 와줘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안심소득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 이름인 안심소득은 영어로는 세이프티 인컴인데요. 안전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고 의미가 다소 좀 포괄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시민 공모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름 나온 게 디딤돌 소득. 디딤돌 소득은 영어로는 스태핑 스톤 인컴인데요. 저희 BI를 보시면은 이제 계단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디딤돌 소득을 통해서 삶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길 바라는 마음에서 BI를 지정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2022년 7월 4일 날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22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484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22년 가구는 3년간 그리고 23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100가구 선정해서 2년간 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해서 492가구를 선정해서 1년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디딤돌 시범 사업은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소득 보장의 성과를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렇게 정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간 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어떤 판단이 되었든 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거죠. 다른 나라에서 했던 실험은 이렇게 큰 도시에서 대규모로 한 실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Extremely interesting is the sheer magnitude of the project. The sample, both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oth of these are huge. But because this experiment has a very different design, and I think this offer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the Seoul Safety Income Experiment.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와 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시범사업을 설계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설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소득보장 실험을 많이 예전부터 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 자체는 보편적 기본소득 형태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실험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투입했을 때 효과와 우리 디딤돌 소득으로 해서 선별적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효과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4년마다) 하는 세계 경제학자 대회가 하필이면 딱 서울에 있었습니다. 오픈 AI를 만든 그 샘 올트만이 미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랑 저희의 디딤돌 소득 결과랑 동시에 발표가 되었고 샘 올트만의 실험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효과는 전부 다 저소득층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샘 올트만도 이 결과를 받아들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 지금 기본소득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되겠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어차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빈곤에 집중하자. 그러나 미래 20년 뒤, 30년 뒤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정도가 논의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시민들이 이 사업에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 돌봄의 어떤 부담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던 청년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일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접했고요. 제가 현재 지금 취직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부할 때 쓰는 이제 교보제 같은 게 대충 한 10만 원이 넘어가요. 남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쓸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 아르바이트를 좀 알아봤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점점 이제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 이제 알게 모르게 제가 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더라고요. 알바를 안 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필요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나전칠기로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어서 기존에 이제 수급 유지를 하려면 일을 하다 보면은 탈락 위기가 돼서 그 일도 못 하고 어떤 기존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부분은 일을 해도 소득이 많아져도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하니 가정생활 자녀들하고 같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 탈피율과 근로소득 증가 가구가 매년 올라가는 걸 이 추이를 봐서 디딤돌 소득이 근로이윤 효과가 있다. 2000년도 디딤돌 소득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1차년도보다 3.8%포인트 증가했고 근로소득도 늘었습니다.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8.6%라는 숫자가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그런 이제 과거에 미뤘던 그 치료 같은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했던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의 전국화 방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10개 제도와 통합 시 13조 원만 추가하면 돼 새 모델 가운데 재정 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그 실험을 한번 해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잘 토대로 해갖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떤 부분을 대체할 거고 어떤 부분 보완할 것이고 개선에 대한 어떤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도화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재정이 필요하고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부담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따라서 각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도가 얼마나 될지 또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디딤돌 소득이 도입되었을 경우에 다른 사회복지 제도들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희는 그걸 정합성 연구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 정책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은 복지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하고 잘 양립할 수 있는지 혹시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게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진짜 한 줄기 희망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됐을 때도 진짜 엄청 울었어요, 집에서 혼자서. 나라에서도 나같이 힘든 청년들을 어떻게든 구제해주고 도움 주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끼게 됐어요, 진짜. 우리 디딤돌 소득이 정말 전국화돼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디딤돌 소득이란 서울시에서 또 다른 나의 이름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도전이다. 첫 걸음이자 큰 걸음이다. 한 줄기 희망이었다. 구명조끼다. 희망이다.